융의 붉은 책, 한 천재의 영혼 깊은 곳으로의 여정 안녕하십니까?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을 탐험하는 지식의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약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모든 위대한 사상과 이론이 수십 년간 비밀 금고 속에 잠들어 있던 한 권의 신비로운 책에서 비롯되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평범한 기록이 아닌 화려한 그림과 아름다운 손글씨로 채워진 마치 중세의 성서와도 같은 모습의 책이라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구스타프 융, 그리고 그의 가장 비밀스럽고도 중요한 유산, 붉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은 단순한 저서가 아닙니다. 한 인간이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대양 속으로 뛰어들어 그곳에서 건져올린 영혼의 편린들이자 그의 모든 사상의 원천이 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1957년 노년의 융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내가 내면의 이미지들을 쫓았던 그 시절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바로 거기서 파생되었다. 모든 것은 그때 시작되었고 그 이후의 세부적인 것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나의 전생에는 수수께끼 같은 강물처럼 나를 덮치고 파괴하려 위협했던 무의식의 분출물들을 해명하는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선 방대한 양의 재료였다. 융이 말하는 그 시절은 바로 1913년을 전후로 시작된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거대한 정신적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40대에 접어든 융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부와 명예, 학문적 성취, 그리고 프로이트의 후계자라는 막강한 지위까지. 그는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성공의 정점에서 그는 견딜 수 없는 공허와 불안에 휩싸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이들이 겪는 번아웃이나 성공의 꼭대기에서 오히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중년의 위기와도 같았습니다. 그의 욕망은 사그라들었고 그 자리에는 정체 모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 시기 그의 스승이자 아버지와도 같았던 지그문트 프로이트와의 결별은 그에게 깊은 상처와 고립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가 애써 쌓아올린 의사로서의 페르소나, 결혼생활, 사회적 명성 등 모든 것이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내면에서 아주 혼란스럽고 무서운 환영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대륙이 피의 홍수로 뒤덮이는 끔찍한 환영이었습니다. 훗날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현실이 된 이 환영은 그를 극심한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융은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병리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약물로 억누르는 대신 정면으로 마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절박한 신호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내 영혼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결심과 함께 융은 인류 정신사의 유례없는 위대한 탐험을 시작합니다. 바로 적극적 명상이라 불리는 기법을 통해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의식적으로 하강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습니다.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한 채 내면에서 떠오르는 이미지, 인물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관계를 맺는 고도의 정신적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위험천만한 여정을 통해 만난 모든 환영과 대화를 검은색 가죽 노트, 이른바 블랙북에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이 작업의 결과물들을 그는 다시 거대하고 붉은 가죽으로 장정된 책에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그는 중세의 필경사처럼 한자 한자 정성스럽게 고딕체로 글씨를 썼고 자신이 본 환영들을 신비롭고 강렬한 색채의 그림으로 그려 넣었습니다.
만다라, 신화적 인물, 기하학적 상징들로 가득 찬 이 책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 작품이자 그의 영혼이 겪은 대서사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책입니다. 융 자신은 이 책이 자신의 모든 후기 저작들의 원초적 진료라고 말했지만 그는 이 책의 출판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후, 유족들은 이 책이 융의 과학자로서의 명성에 흠집을 낼 것을 우려하여 스위스 은행의 비밀 금고에 수십 년간 봉인했습니다. 융의 가장 내밀한 영혼의 기록은 그렇게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9년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붉은 책이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전 세계는 거대한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위대한 사상가 융의 이론들이 차가운 학문적 분석이 아닌 이토록 뜨겁고 치열한 내면의 체험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붉은 책 속에서 융은 수많은 내면의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두 존재는 필레몬과 살로메입니다. 필레몬은 물총새의 날개를 가진 늙고 지혜로운 현인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는 융의 영적 스승이자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흥미롭게도 필레몬이라는 이름은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것입니다. 신들이 나그네로 변장하여 마을을 찾아왔을 때 모든 이들이 그들을 박대했지만 오직 가난한 노부부 필레몬과 바우키스만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화처럼 필레몬은 융에게 내면의 신성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 즉 환대의 지혜를 가르쳐줍니다. 융은 필레몬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자아가 결코 알지 못했던 심오한 지식과 통찰이 무의식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의 집단 무의식 이론의 토대가 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아름다운 여인 살로메입니다. 그녀는 융의 아니마, 즉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 영혼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융이 성공만을 좇으며 외부 세계에 몰두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영혼, 즉 아니마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붉은 책에서 처음 등장하는 살로메는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녀는 지혜롭지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융이 자신의 내면으로 돌아와 그녀에게 말을 걸고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살로메는 점차 시력을 회복합니다. 이는 융이 잃어버렸던 자신의 영혼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책의 서두에서 융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디에 있느냐? 내 말이 들리는가? 나는 너를 부른다. 너 거기 있는가? 나는 돌아왔다. 나는 다시 여기에 있다. 나는 모든 땅의 먼지를 발에서 털어내고 너에게로 왔다. 오랜 방황의 세월 끝에 나는 다시 너에게로 돌아왔다. 이것은 성공 가도를 달리던 한 남자가 자신의 내면을 향해 보내는 처절한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붉은 책에 기록된 수많은 환영들 중 융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영웅의 사례라는 제목이 붙은 환영입니다. 어느 날 밤 융은 환영 속에서 높은 산에 서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먼 산 너머로 게르만 신화의 위대한 영웅 지크프리트의 힘찬 뿔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융은 자신의 적이 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좁은 바위길 옆에 숨어 그를 살해할 준비를 합니다. 곧이어 지크프리트는 죽은 자들의 뼈로 만든 전차를 타고 이풍당당하게 나타났고 융과 그의 동료는 영웅을 향해 총을 발사하여 그를 죽입니다. 환영에서 깨어난 융은 끔찍한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는 영웅을 살해한 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자살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힙니다. 바로 그때 깊은 곳의 영이 그에게 속삭입니다. 가장 높은 진리는 가장 부조리한 것과 동일하다.
이 한마디가 그를 구원했습니다. 융은 이 환영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영웅 지크프리트는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 즉 성취를 향해 돌진하고 세상을 정복하려 하며 자신의 의지와 힘을 맹신하는 영웅적 자아였습니다. 프로이트의 황태자로서 세상을 호령하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의식은 그에게 이제 그 영웅적 태도를 버려야 할 때라고, 그것을 죽여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역시 젊은 시절에는 세상을 향해 자신을 증명하고 목표를 성취하며 영웅이 되고자 하는 열망에 사로잡힙니다. 이는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는 그 영웅적 자아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나보다 더 큰 어떤 것, 즉 내면의 목소리, 영혼의 부름에 봉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융은 이 영웅의 죽음을 통해 창조성이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통해 흘러가는 거대한 에너지이며, 우리는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 맺고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융의 진정한 창조성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아를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이라는 거대한 바다가 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서기관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의 모든 위대한 이론들, 즉 원형, 그림자, 아니마와 아니무스, 그리고 개성화 개념은 모두 이 붉은 책의 체험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융은 우리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은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길이다. 붉은 책은 융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자신만의 붉은 책이 잠들어 있음을 일깨워주는 거대한 초대장입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 역시 탐험되고 기록되고 아름답게 그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 세계의 소음에 파묻혀 내면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성공, 경쟁, 타인의 시선에 얽매여 정작 자신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잊어버립니다. 칼 융의 삶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당신은 당신의 영혼과 대화하고 있는가? 오늘 칼 융의 붉은 책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험하는 여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지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칼 융이 자신의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여 붉은 책이라는 위대한 보물 지도를 남겼듯 우리 또한 각자의 내면을 용기 있게 마주할 때 비로소 가장 자기다운 삶의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길 기다리고 있을까?